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역사 이야기입니다. 미국, 한자로는 아름다운 나라인데요.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 이름은 아메리카를 중국식으로 표기해서 미리견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앞자만 따서 미국이 된 것이죠.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메이꺼랍니다. 미국, 참 이 나라 의심할 나위 없이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더 중요한 특징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대표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국제관계에서는 힘의 질서가 아니고 규칙에 의한 질서, Rule Based Order를 주도하는 나라입니다. 물론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대국 중에서는 가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미국이라고 부르는 이 땅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들은 동북아시아 수렵인의 후손으로 추정되는데 약 1만 년 전에 대부분 이 지역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을 만든 주역들은 주로 영국인들이죠. 1570년경부터 영국 탐험가들이 북아메리카에 발을 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카리브해 섬에 1492년에 도착을 했으니까 100년이 지난 다음입니다. 1585년 본격적으로 이 땅에 상륙한 월터 랄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의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붙였는데요. 미혼으로 지냈던 엘리자베스 제1세 여왕의 별명 버진 퀸이었거든요. 그게 버지니아가 된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땅이라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본격적인 이주는 1607년 104명의 영국인들이 정착을 목적으로 해서 상륙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바로 여기입니다. 그들은 동네 이름을 당시 영국 왕의 이름을 따서 제임스타운이라고 붙였습니다. 이들의 종교는 앵글리칸 처치, 즉 성공회 쪽이었고요. 왕당파였습니다. 또 다른 경로는 북쪽 해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왕이 주도하는 이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퓨리탄 청교도 간의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탄압을 피해서 네덜란드로 피신을 해갔는데 그곳 사람들이 너무 자유분방해서 자녀들을 경건하게 기르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자신들만의 경건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떠나게 됩니다. 1620년, 즉 제임스타운이 시작되고 13년 후인 것이죠. 이들을 태운 배가 메이플라워호였는데요. 원래는 이들도 제임스타운에 내리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도착할 즈음에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 해안에 표류를 하게 됩니다. 겨우 상륙한 곳이 현재 보스턴 근처의 한 해안가였고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된 것이죠. 이곳의 이름은 자신들이 떠나올 때 거쳤던 잉글랜드의 항구 이름 플리머스를 따서 플리머스라고 붙이게 되고요. 이 일대의 땅을 뉴 잉글랜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남쪽은 버지니아, 북쪽은 뉴 잉글랜드가 된 겁니다. 이 두 지역은 자연 조건도 매우 달랐습니다. 남쪽의 버지니아는 기후가 온화하고 땅도 비옥했습니다. 당연히 농업 중심의 경제로 나아갔죠. 북쪽은 추운 데다가 평지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재산업, 수산업 등에서 살 길을 찾았습니다. 또 제조업이 발전을 해서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북쪽이 말이죠. 이 같은 차이가 19세기 중반에 남북 전쟁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한편 영국인의 아메리카 이주는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사람들의 해외 진출과 성격이 매우 달랐습니다. 남유럽의 이 두 나라들은 금, 은 이런 것을 약탈을 하고 향신료 거래를 하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생각이 없었다는 말이죠. 반면에 잉글랜드인들은 뿌리를 내리고 살기 위해서 새 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이들에게 콜로니들, 식민지들은 모국인 영국 상품의 시장이면서 또 모국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것이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낸 기반이 되었던 거죠. 그러나 신대륙의 잉글랜드인들이 처음부터 번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대부분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원인은 노동 조건에 있었습니다. 신대륙까지 배로 태워다 주는 대신에 무상으로 노동을 제공을 해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일을 하는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건 없잖아요. 누구도 일할 인센티브가 없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빈둥빈둥거리며 지낸다는 기록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당시의 기록으로. 심지어 원주민인 인디언에게 가서 국어를 하고 머슴 노릇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 근데 방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3에이커씩 나눠주고 공역은
1년에 한 달만 해라. 회사에다가 한 달만 일을 해줘라. 나머지 11달은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되자 놀랍게도 이 농업 생산성이 엄청나게 뛰었죠. 그래서 옥수수 같은 작물의 수확량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신대륙의 자유시장 경제는 그렇게 시작됐던 것이죠. 1619년 12월 4일 자신들의 성공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Thanksgiving Day, 추수감사절의 출발이었던 겁니다. 신대륙의 영국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충돌도 극복을 해야 했습니다. 그 땅에는 원주민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미 살고 있었으면 물론이고요.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사람들도 다 진출을 해 있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듯이 영국은 남북 해안 전체를 장악을 했고, 스페인은 남부 플로리다 지방, 또 프랑스는 북부 퀘벡, 미시시피 유역, 또 네덜란드는 현재 뉴욕주 일대에서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을 했고 전쟁으로 비화를 하게 된 거죠. 급기야 1652년 네덜란드와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 무렵 세계 해상운송은 네덜란드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영국 본국과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 사이의 교역도 이 네덜란드 배를 이용을 했던 겁니다. 그만큼 해상운송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영국은 이 판도를 뒤집기 위해서 식민지로의 화물 수송은 영국 배만 이용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법, 즉 항해법을 제정을 합니다. 일감을 뺏기게 된 네덜란드가 영국을 공격하죠. 그래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영국이 이겼고 해상수송뿐만이 아니라 신대륙에서 네덜란드가 차지했던 뉴 암스테르담 영토까지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금의 맨하탄, 뉴욕시, 뉴저지 일대의 땅이 바로 그 전리품인 것이죠. 한편 맨하탄 섬은요, 이 네덜란드인들이 인디안으로부터 24달러어치 장신구를 주고 사들였다, 이런 전설이 내려오는데요. 이거 믿거나 말거나 하랍니다. 1756년에는 프랑스와의 전쟁이 터집니다. 1600년대 말부터 이 크고 작은 충돌이 프랑스와 있었지만 이때 본격적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의 아메리카 대륙 진출은 1534년, 영국보다 7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이 지도는 절정기였던 1700년 무렵의 영토인데요. 남으로는 뉴올리안스로부터 북으로는 캐나다 지역까지 이 미시시피 강의 지류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이 루이지애나인데 루이 14세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방대한 면적인데도 1750년 무렵 인구는 7만 5천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13개 영국 콜로니, 영국 식민지의 인구가 260만이었던 데 비하면 정말 작았죠. 프랑스인들은 정착을 위해서가 아니고 원주민으로부터 모피를 사들일 목적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원주민들을 만나러 가기 쉽도록 미시시피강 유역 주변에 몰려 산 것이기도 하고요. 7년간 계속된 그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를 했고 프랑스는 북미 지역에서의 영토를 대부분 상실을 합니다. 1763년 파리 조약에 담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프랑스는 퀘벡을 포함한 캐나다 모든 영토와 미시시피강 동쪽 루이지애나를 영국에 할량한다. 또 인도에서의 이권도 대부분 영국에 넘긴다. 미시시피 서쪽 루이지애나는 스페인에게 넘긴다. 영국은 스페인으로부터 플로리다를 넘겨받는 대신에 마닐라와 아바나에 대한 권리를 스페인에게 넘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스페인은 이 전쟁 막바지에 프랑스 편으로 참전을 했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북미와 인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철수를 했고 영국은 북아메리카와 인도의 대부분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7년 전쟁 또는 프렌치 인디안 워라고 불리는 이 전쟁을 영국의 승리로 이끈 주역이 조지 워싱턴, 나중에 영국을 상대로 해서 독립전쟁을 벌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전쟁을 치르느라고 두 나라 왕실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죠. 영국 왕이 아메리카 식민지와의 상품 거래에 높은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되자 식민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식민지 주민들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라고 하는 원칙을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왕은 마지못해서 새로운 세금들을 철회를 했지만 홍차에 대한 세금만은 그대로 놔뒀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홍차 수입업자들이 네덜란드의 차를 밀수로 들여오게 되었고,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차를 팔지 못해서 도산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급기야 영국 의회는 홍차 조례 티 액트를 제정을 하죠. 영국 동인도 회사의 홍차를 면세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자 아메리카 밀수업자들이 또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선스 오브 리버티라고 불리는 식민지 자치주의자, 독립주의 지식인들이 손을 잡고 일어나게 됩니다. 1773년 보스턴 항구에 홍차를 실은 채 정박해 있던 이 동인도 회사 선박에 잠입을 해서 그 홍차 박스들을 모두 바다에 내던지게 되죠. 그 후로 본국 정부와 식민지 주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고요. 1775년 4월 19일 영국 군대와 식민지의 민병대 사이에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식민지 주민들이 처음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원했던 건 아닙니다. 자치권을 더 많이 달라, 세금 많이 걷지 말라, 이런 정도의 요구였지요. 토마스 페인의 커먼 센스, 상식이라고 하는 이 책이 식민지 주민들을 독립주의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독립해 있으면서 왜 겉으로만 영국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무슨 위선이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책. 47페이지짜리인 팜플렛은 첫 해에 50만 부가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식민지 인구가 250만이었으니까 엄청난 파장이었던 것이죠. 그 후로 이 투쟁은 자치권 확대를 위한 것에서 새로운 나라의 창설을 위한 독립전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스스로 결성한 의회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이 됩니다. 그 7월 4일이 바로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 독립기념일입니다. 사실 전투력으로만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세계 최강이었죠. 반면에 식민지군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민병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워싱턴의 뛰어난 지력으로 이 초기의 트렌턴 전투, 또 세라토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그것을 본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이 영국의 적국들이 적극적으로 아메리카 식민지 민병대를 돕고 나섰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도움이 컸습니다. 결국 1783년 12월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는 United States of America로 온전히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왕실은 7년 전쟁에 의해서 이 미국 독립전쟁에다가 엄청난 돈을 쓰게 됐죠. 그 돈을 보충하느라고 세금을 올려야 했고요. 그 결과 혁명이 일어나서 왕정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프랑스 이야기는 세코천년 제9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인들은 독립전쟁의 영웅 조지 워싱턴을 왕으로 추대를 했죠. 하지만 그는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인류 최초로 왕이 없는 나라, 국민이 왕인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새 나라는 최초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내용의 성문헌법도 제정을 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을 하고 그 임기를 4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일정 수의 유권자가 합의를 하면 새로운 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주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한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의회 권력의 제한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의회가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위헌이어서 무효가 되게 했습니다. 왕이 없는 나라, 원하면 누구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나라, 아무리 많은 다수가 원한다 해도 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없는 나라가 태어난 겁니다. 최소한 원칙은 그랬습니다. 이런 나라가 탄생하는 데에 아담 스미스와 존 록과 루소의 사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존하는 국가 중에서 이 초기 미국의 건국 이념과 가장 가까운 곳은 바로 스위스입니다. 미국조차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초기의 이상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 것이죠. 독립 당시의 미국은 이 지도에 갈색으로 칠해진 영토에서 시작을 합니다만은 계속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가장 특이한 부분은 미시시피 서쪽 루이지애나와 알래스카를 사들인 겁니다.
7년 전쟁 이후에 1763년 파리 조약에 의해서 미시시피 서쪽 루이지애나는 프랑스에서 스페인 수중으로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런데 1800년 아메리카 대륙에 욕심을 낸 나폴레옹이 스페인에게서 이탈리아 반도 이 투스카니 지방을 내어주고 스페인에다가 루이지애나를 다시 손에 넣게 됩니다. 카리브해에 아이티부터 장악을 하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근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염병까지 겹쳐서 프랑스 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되자 이 북아메리카, 북미의 루이지애나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그때 미국 제퍼슨 대통령이 미시시피 강의 사용 허락을 받기 위해서 프랑스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서 루이지애나를 사라라고 이 사절단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3년 미국은 1,500만 달러의 그 땅을 사들입니다. 212만 제곱킬로미터, 남한 땅의 21배예요. 미국 영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땅 1,500만 달러에 사들인 겁니다. 제곱킬로미터당 가격은 7달러, 1제곱킬로미터는 30만 평입니다. 그러니까 30만 평을 7달러에 사들였던 겁니다. 알래스카는 1867년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들이게 됩니다. 러시아 황제가 모스크바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관리가 쉽지 않았던 데다가 그러니까 영국이 언제든지 점령을 할지도 몰라 위험하다. 그래서 팔아버렸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경로를 거쳐서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레곤도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버지니아라고 불리던 그 남부와 뉴 잉글랜드라고 불리던 그 북부는 산업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남부는 농업이 주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디안들로부터 배운 이 담배 농사에 주력을 했죠. 그 담배를 잉글랜드에 수출을 했는데요. 영국에서 면방직 공업이 발전을 하게 되자 그 원료인 면화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면화는 씨를 발라내는 것이 정말 어려웠는데 1793년 엘리 위트니가 카튼 진이라고 하는 이 기계를 발명을 해요. 그래서 쉽게 면화 씨를 분리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면화 농업의 생산성이 극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주들은 면화 농사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배 플랜테이션에서부터 시작된 이 흑인 노예의 숫자가 면화 농업의 확대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같은 진으로부터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서 노예 숫자도 줄어들 거다. 왜 자동화를 하면 노동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예 숫자도 줄어들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흑인 노예 숫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이 북부의 뉴 잉글랜드는 날씨가 춥고 평야가 많지 않아서 농사에 적합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농사 대신에 처음에는 바닷물을 끓이는 방식의 소금 제조에 착수를 했고요. 차츰 고래잡이, 면방직업 이런 제조업으로 나갔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곳으로도 전해지게 된 것이죠. 북부인들은 돈벌이에 철저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만 돈을 번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어도 괜찮다는 생각, 또 돈을 못 벌면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형성이 됐습니다. 정치인인 링컨조차도 발명을 해서 특허를 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의 비즈니스는 기득권에 속박받지 않았다는 특징도 있었습니다. 영국만 해도 기존 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또 비공식적으로 못하게 가로막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팔리는 것을 만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풍토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 태도가 이 지역의 경제를 번창하게 만들었죠. 남부 사람들은 돈 밝히는 이들 북부인들을 양키라고 부르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놀랍게 성장을 했습니다. 독립 직후인 1800년경부터 독일, 프랑스의 소득을 앞질렀고 1880년 무렵에는 모국인 영국마저 앞질러서 세계 최고의 부국이 되어갑니다. 경제 번영은 유럽 각지로부터 엄청난 이민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1720년 무렵부터는 기존 인구의 매년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 기회의 땅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독립 직후 1780년 280만 정도에 된 인구가 남북전쟁 직후인 1870년에는 3860만으로 90년 동안에 14배가 됐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북부 사이의 산업 차이는 여러 가지의 심각한 갈등을 잉태했습니다.
두 가지 갈등만 들자면 첫째는 관세, 둘째는 노예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였습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커진 북부 사람들은 영국 제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 수입 관세를 부과하기 원했죠. 반면에 이 소득의 대부분이 영국 같은 이런 유럽에 대한 면화 수출에서 발생을 했던 남부 사람들은 자유무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갈등은 노예제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남부주 사람들은 면화 농사를 위해서 노예제를 절실하게 필요로 했습니다. 노예를 거의 쓰지 않게 된 북부 사람들은 노예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1852년 언클 톰스 캐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 소설책이 출판되면서 북부 사람들이 노예제에 대한 강한 반대 여론을 가지게 됩니다. 첫 해에 3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이 소설이. 결국 1860년부터 남부주들이 연방 탈퇴를 선언하기 시작을 했고요. Confederate State of America를 창설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갈색이 바로 그들입니다. 파란색은 United States of America이죠. 기존의 미국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는 미합중국, 다른 하나는 미연방국 정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 뜻은 사실은 같은데요. 1861년 결국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은 1865년 북부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로 변해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느슨한 연합체였던 나라였는데 이게 단일 국가로 재탄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아메리카가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형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미국 경제가 모국이었던 영국 경제와 결정적으로 다른 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표준화인데요. 영국 경제는 그때까지도 주문 생산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총,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사람이 부품을 직접 깎아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웬만한 부품들은 다 표준화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것들을 사다가 맞추면 최종 제품이 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은 급격하게 늘고 단가는 낮아졌습니다. 둘째는 거대 기업의 탄생입니다.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영국에서도 비즈니스로 성공을 거둔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업을 무한정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종업원 규모로 따지면 300 내지 500명 정도가 넘어가면 사업을 키우기보다는 귀족들처럼 여우 사냥에 나서고 또 문학과 예술을 논하는 데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젠틀맨이 된 겁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아시죠?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그 소설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영감처럼 되기가 싫었던 겁니다. 비즈니스맨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대륙 아메리카에는 대기업에 대한 그러한 금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또 대륙 전체가 철도와 운하로 연결된 덕분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면서 대기업들, 거대 기업들이 등장을 시작합니다. 철도의 밴더밀트, 철강의 카네기, 록펠러의 스탠다드 오일, 또 시어스 로벅의 통신 판매 사업 같은 이런 거대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미국 자본주의가 만들어집니다. 누구나 돈을 벌어야 한다. 돈벌이는 치열하고 정직해야 된다. 부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번 돈 중에 상당 부분은 사회에 베풀라.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붙인 대학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밴더빌트 이런 대학들은 미국 부자들이 자기 돈을 내서 세운 자기 이름을 단 대학들입니다. 1910년경 미국은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이 그래프는 총 GDP 규모입니다. 1인당 GDP가 아니고 1820년 영국이 400억 달러, 미국이 100억 달러로 4분의 1에 불과했는데요. 1871년에는 1000억 달러로 두 나라가 같아지고 1913년에는 5200억 달러가 돼서 영국이 2200억 달러인데 거기에 2.5배가 되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영국을 추월해서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된 겁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일종의 고립주의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군사대국, 세계의 패권 국가로 바꾸어 놓은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한편이 되고 또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또 다른 한편이 되어서 시작한 싸움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스만 제국, 이탈리아, 일본도 참전을 하게 되는 세계대전으로 확대를 하게 되죠. 미국은 1917년부터 참전하는데요. 1918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400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 병력을 유럽에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미국은 경제 대국을 넘어서 군사 대국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는 그 미국의 힘과 의지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또 그 영향권 속에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야기와 여기에 얽힌 한미관계 이야기는 앞으로 몇 회의 영상들에서 다루겠습니다. 세코천년 제15편 미국 역사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